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8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이후 해당 재건축 단지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며 불만을 터뜨리는 등 상한제에 반발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올해 14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 원으로 가장 많이 돌려받은 보험 가입자는 약 53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예상대로 애경그룹 스톤브리치 캐피탈 컨소시엄과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로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도 본입 차례 참여했지만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을 아예 접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돌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입니다.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침울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조합원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시죠. 허브에서 지금 분양보증 제한했던 게 한 4천만 원 초중반이잖아요. 그거보다 줄어든다고 하면 3천만 원 후반대가 될 수도 있고 조합원분들이 이제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분양까지 4년 가까이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한마디에 내 자산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해지될 거라고 그러고 있는 입장이죠.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은 더 깊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자 재건축 사업을 접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이 재건축 단지는 관리 처분인가 단계 이후 조합원 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상한제까지 더해져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이주 생활하면서 고생해야 되고 배관 파이프 교체하고 페인트 칠 다시 하고 그냥 살자. 이런 가운데 전국 20여 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규제 철폐와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특히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곳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98개 재건축 사업장과 7개 재개발 사업장 등 총 105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초기 재건축 단지까지 합치면 126곳, 총 8만 4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96%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 몰려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관리 처분 계획을 신청한 단지들은 예상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상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당시 5,100만 원이었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3천만 원 후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를 완료한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분양 몫이 1,218가구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도 지난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보다 1,000만 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측은 두 가격의 갭을 메우기 위해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들보다 더 부담을 많이 하고 새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저항이 큰 것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특매각도 제시를 했었지만 국토부에서 거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사면초가 입장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늘어나는 분담금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집값 변동률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전 흐름이 반영됐지만 심리적인 영향은 줬을 텐데요. 지난주와 똑같이 0.09%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모두 0.1% 넘게 올라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징조인지 아니면 상한제로 집값이 잡힐지 이광호 기자가 전문가들 분석 들어봤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로 갭 메우기를 꼽았습니다. 한 지역에 수요가 몰려 신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도 수요가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도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건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공급 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인프라가 뛰어난 우수 지역에 좀 자산 투자를 몰아넣고 있는 이런 트렌드 상에서는 사실상 그런 지역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이 공급 부족 불안심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마냥 늦출 수 없는 만큼 조합이익을 줄이더라도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결국 가격 안정화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공사라든가 이런 사업 방식에 있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아서 늘어나는 조합원 부담금을 전체는 다 상쇄시킬 수 없겠지만 일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요.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주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본입찰이 오늘 오후 마감됐습니다. 의외에 대기업 참여란 반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본입찰 결과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본입찰 서류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은 이번 본입찰에 애경그룹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KCGI 뱅커스트릿 컨소시엄 이렇게 3곳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 대기업 참여는 결국 없었던 거네요. 네, 기존의 예비 입찰에 참여해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됐던 3곳의 컨소시엄만 본입찰에 들어온 겁니다. KCGI가 대기업 전략적 투자자의 손을 잡고 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KCGI는 전략적 투자자 없이 재무적 투자자로 본입찰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자,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매각주관사와 금호산업, KDB산업은행은 심사를 진행해 적어도 2주 안에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호산업은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등을 거쳐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얼마를 써내서 인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매각 가격을 최소 1조 5천억 원에서 최대 2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매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시아나항공 외에 에어부산 등 6개 자회사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인수자가 9조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아시아나의 부채도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애경과 HDC 현대산업개발 중 누가 적절한 가격과 자금 조달 계획을 내놓을지가 이번 인수전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참 절묘합니다. KCGI가 검사인 조사를 통해 임원 보수 규모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지 사흘 만에 내놓은 개선 방안인데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먼저 대한항공 이사회가 오늘 결의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한항공 이사회는 오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회이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공정성 또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또 이사회 안에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상위를 통해서 경영진 경영 성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진에 대한 이 성과를 보상할 때 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겠다 이 얘기인데 KCGI가 고 조양호 회장의 급여를 조사하기로 한 것과 이 관련이 좀 있을까요? 네, 시점상 공교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이 KCGI가 한진그룹의 지주사죠, 한진카를 상대로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게 불과 지난 월요일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KCGI는 고 조양호 회장의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과거 임원들의 퇴직금 규모 등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불과 사흘 만인 오늘 한진카를 모회사로 둔 대한항공이 보상위원회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보상위 설치는 1년 전에 KCGI가 한진그룹에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때문에 검사인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배임을 우려한 경영진들이 이번에 선수를 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받은 퇴직금 650억 원 중에 472억 원이 대한항공이 지급한 액수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논란을 빚었던 전기료 특례 폐지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료 특례 할인을 이사회에서 다루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잠잠해지나 했더니 한전이 전기료 특례 할인 폐지를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요? 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다만 사전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현재 특례 할인을 적용받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한전의 특례 할인은 모두 12개입니다.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 저장 장치 충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입니다. 이 할인 규모를 모두 합치면 1조 1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오 기자, 그렇다면 이 특례 할인들은 앞으로 전부 폐지되는 건가요? 김종갑 사장의 특례 할인 폐지를 비롯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요. 하지만 성유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자 김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사회 안건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는 공식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필수 사용공제 폐지, 주택용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산업용 경부화 요금 조정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내년 6월께 정부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국내 이통 3사가 3G와 LTE 일부 요금제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적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이유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3G와 LTE 일부 요금제에 대해 이 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네, 이통 3사가 각 사마다 100여 개에 달했던 3G와 LTE 요금제를 절반가량 줄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KT는 다음 달 1일부터,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그리고 LG U+도 다음 달 안에 요금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서비스 유지 기간 동안에는 쓰던 요금제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오 기자, 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거죠? 네, 정리 대상인 요금제들이 새로 나온 요금제들보다 혜택의 양이나 질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에도 우리나라 요금 상품들이 OECD 주요국들에 비해서 최대 5배까지도 많다는 지적에 요금제 정리 작업이 있었습니다. 네, 향후 이 요금제를 조정하기 전에 이 사전 정지 작업은 아닙니까? 네, 국민은행 알뜰폰이 이미 가입을 받고 있고 하나은행과 교보생명도 SK와 손잡고 알뜰폰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요금제들이 많아지자 이통 3사가 기존에 있던 복잡한 요금제들을 미리 정지하는 작업에 나선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8개월 연속 국내 경기 상황이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진을 벗어날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KDI가 우리 경제가 오랜 기간 부진하다고 계속 진단해 왔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KDI는 KDI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DI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7%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앉은 건데요. 특히 자동차 수출이 감소로 전환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32.1%, 석유 제품은 26% 떨어졌습니다. KDI는 수출이 좋지 않으니 제조업 등 생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부진을 벗어날 모멘텀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9월 전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KDI는 투자와 관련해 설비 투자는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건설 투자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장 기자. 부진한 수출 또 투자 외에 긍정적인 지표들은 없나요? 네, 소비 부진은 나아지고 있는데요. KDI는 소매 판매액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개선되면서 소비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9월 소매 판매액은 신차 출시 영향으로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3.3%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던 한 달 전보다 높은 0.0%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등 이 보험 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오른 소비자에게 차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료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국이 업계와 손잡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박스 우측으로 흰색 승용차가 좌측 깜빡이를 켜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결국 흰색 차와 충돌합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꿨지만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 결국 부딪힙니다. 이처럼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는 보험 사기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더욱 억울한 건 명백한 보험 사기임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보험 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는데 최근 5년간 2,400명 넘게 총 14억 원가량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환급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사람만 최근 5년간 547명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손잡고 자동차 보험료 환급 업무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보험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해 보험 사기 여부를 파악하고 보험료 환급을 요청해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조사 후 판결까지 확정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피해 사실 확인 및 권리 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피해 사고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면 바로 실명 확인만 걸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관합보험료 통합 조회 서비스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환급 대상자인지 직접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공기청정기 제품별로 필터 교체 비용이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9개 제품을 비교 평가한 결과 샤오미 제품이 1년에 11만 원이 들어 가장 비쌌고 위니아 제품은 3만 5천 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성능은 삼성과 샤오미, 코웨이 그리고 LG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 시범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마트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계산한 뒤 거스름돈을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국회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대리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회사 사업주에 사실상 종속됐지만 근로자료 분리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 대상 직종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앞으로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말 많고 탈 많은 분양가 상한제. 상한제를 놓고 재건축 조합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이 집단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이 모호한 기준을 놓고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이 상한제 지역 발표 하루 만에 재건축 조합이 반발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로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의 전국 20개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이 조합 추진위 관계자들이 모였는데요. 보시는 화면인데 정부의 이번 상한제 지정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2년 이상 유예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도 갑질이라며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집회와 법 개정 청원 활동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폐지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유예를 1년이랄지 2년 더 한달지 상한제를 설령 피한다 하더라도 허급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 못지않게 이력이 세기 때문에. 황 기자, 이번 이 상한제를 놓고서도 그 적용 지역이 모호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재건축이 지금 추진 중인 목동이라든지 흑석동 그리고 분양 가격이 급등한 이 과천이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거다 예상이 됐는데 실제 발표에서는 이게 빠졌거든요. 국토부는 당장 분양이 이루어질 정도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제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포함된 강남 압구정동 같은 경우 이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현대아파트는 아예 재건축 조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종 엄포 차원에서 이 압구정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오늘 아침 한 방송에 나와서 목동과 흑석동, 과천은 필요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적용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좀 보기에 따라서 국토부 편의대로 쓸 가능성이 제기되다 보니까 좀 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또 이 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이 통매각도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던데 어떤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어제 김현미 장관이 이제 분양가 관리 회피 지역은 상한제 대상으로 무조건 지정하겠다고 말을 했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 3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 재건축 조합은 일반 분양 대신에 일반 분양분 아파트 전체를 임대업자에게 통째로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요.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자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국토부가 상한제 지역은 법적으로 이런 식의 통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면서 결국 이번 통매각 시도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오늘 갑자기 이 김현미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앞서 보신 재건축 조합은 좀 상한제가 과도하다 이런 반응인데 경실련은 반대로 오히려 너무 약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실련은 어제 27개 동만 상한제를 적용한 건 비율로 따지면 전국 행정동의 1%, 이 서울의 경우에는 5%에 불과하다며 이 핀셋 규제가 아닌 망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만에 이 서울 아파트가 한 채당 3억,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씩 폭등해서 역대 정부 중에 집값을 최대로 끌어올린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또 얘기도 했습니다. 이 경실련은 무능한 국토부 장관에게 왜 정책을 맡겼는지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카카오 수학 풍년. 포털업체 카카오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광고와 콘텐츠 수익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사업 영역을 보면 이 보험과 스마트폰 판매, 여기까지 전방위로 확장되면서 향후 성장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인영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카카오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먼저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카카오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7,830억 원, 이 영업이익은 93% 늘어난 5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은 역대 분기 통틀어 가장 높았고 영업이익은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실적 상승의 1등 공신은 지난 5월 새로 출시한 광고 상품 톡보드입니다. 이 톡보드는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창 목록 내에 떠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지난 2분기 카카오 측은 이 톡보드 하루 평균 매출을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연말쯤 톡보드의 일 매출이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톡보드 확대에 힘입어서 3분기 카카오톡 관련 사업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늘어난 1,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콘텐츠 부분에선 유료 콘텐츠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4,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정 기자. 요즘 이 카카오의 행보를 보면 다른 업계 1위 사업자와 손을 잡고 신사업에 진출하는 게 좀 눈에 띄는 특징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카카오는 이 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손해보험업계 1위 사업자인 삼성화재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IT 업체가 국내에서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외 쪽까지 나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사라든지 금융사 이런 1위 사업자들하고 손을 합쳐서 자산 규모라든지 IT 자원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합치면서 좀 경쟁력을 높이려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과는 이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두 업체가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자회사인 이 오픈마켓 11번가와 카카오 플랫폼이 연계한다거나 종합 콘텐츠 업체 카카오M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SK텔레콤의 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브에서 유통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카카오는 삼성화재와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사용량 확대와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또 대중들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모습을 좀 드러낸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엔 이 카카오 계열사가 5G 전용 이 스마트폰도 출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의 스마트폰 판매는 이 제품 판매를 통한 이 수익 확보보다는 데이터 확보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디바이스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행태를 분석해 새로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카카오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또 기존 법인 택시 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이 대형 택시 서비스 출시도 준비 중입니다. 이 소비자 생활 전반을 파고드는 서비스를 무섭게 확장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카카오의 이 성과, 영토 확장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속 끓는 K뱅크.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조마조마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며 증자가 한 차례 미뤄졌고 이로 인해 자본금 부족으로 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회사를 통한 이 증자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결국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마저 국회 통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손소우 기자와 K뱅크가 처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네. K뱅크 지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죠? 네, 사실상 올해 상반기부터 대출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규 예금 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은 2분기 기준으로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대라는 것은 금융당국 권고치의 최소치입니다. 증자가 미뤄지면서 자본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모기업인 KT가 지난 3월에 이 K뱅크에 5,9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해서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해서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서 심사가 중단됐고요. 이로 인해서 증자는 현재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이나 혹은 내년 초까지 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개정안이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이 대주주 자격 승인 요건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특혜 시비 등으로 인해서 현재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KT가 자회사를 활용해 증자를 하는 방안
이 방안을 좀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BC카드라든지 KT 에스테이트 같은 KT의 자회사에 K뱅크 지분을 넘겨서 증자를 하는 일종의 플랜 B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자회사에 K뱅크 대주주 지위를 넘겨서 심사를 통과하는 방안 등도 역시 대안 중 하나로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금융당국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랑을 피해가는 꼼수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고 또한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 기자, 방금 말씀하신 이 플랜 B도 사실상 어렵다면 이제는 법 통과만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이 돼서 심사가 됐는데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위 회의록을 보면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줄을 이뤘고요. 의원들 간에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법 개정이 K뱅크와 KT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소위에서도 역시 이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소위에서는 한 명의 의원만 반대를 해도 법안이 부결되기 때문에 의원들 간 의견 조율과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K뱅크와 KT 편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해를 넘기게 될 경우 이 법안 통과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또 K뱅크는 장기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스마트폰 저가 시대. 삼성과 LG가 중저가 스마트폰을 외부 제작자에 맡기는 형태로 제조 방식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개발 생산, 이른바 ODM 방식인데요. 이렇게 생산 방식을 바꾸는 배경, 또 향후 스마트폰, 나아가 이동통신 요금의 변화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국내 기업들의 중저가 스마트폰, 현재 생산을 국내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네, LG전자가 내년부터 중저가 스마트폰을 제조사 개발 생산 ODM 방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의 ODM 스마트폰 비중은 25%에서 50%, 약 2천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ODM은 주문자가 브랜드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설계, 부품 조달, 조립 등 모든 생산 과정은 제조사가 맡게 되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도 중저가 스마트폰 6천만 대를 ODM 방식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ODM을 늘리는 걸까요? 네, 고가 하이엔드 스마트폰 판매가 줄면서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시장 포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중저가 폰의 품질 상승으로 고가 스마트폰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애플은 중저가 폰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도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더 낮추기 위해 ODM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저가 스마트폰, 이 경쟁 구도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요? 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속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계열사가 80만 원대의 중저가 5G 스마트폰을 공개했고요. 지난달 미국에서 구글이 픽셀4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 구글의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성능이 삼성, LG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약점을 보완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도 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금융권에서 알뜰폰 서브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4일 알뜰폰 요금제 리브M을 출시했는데요. 알뜰폰 최초로 5G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나 앱 설치 없이 KB금융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4G는 무료, 5G는 최저 월 7,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KB 하나은행과 교보생명이 알뜰폰 할인 등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모바일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기기와 요금 비중이 계속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BJ 플러스 계속해서 집중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 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항공업계 최대 이슈라면 단연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그리고 새 주인은 누가 될지 여부입니다. 오늘 그 본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매각키로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 은퇴를 선언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당시 시점이었습니다. 경영의 안팎에선 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교수님, 당시 기억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당시 이제 금호그룹의 박상구 회장이 강한 경영권 의지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자구책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영 부실이 회복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한 채권단이 이 1조 6천억 원을 지원할 테니까 대신 경영권을 포기하고 매각에 참여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매각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지금 상황이. 네,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매각 인수전이 이제 그 4월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어졌고 오늘 결국 본입 차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업계를 이끌었던 이 양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금호란 이름표를 떼고 새 주인을 찾아 나서게 된 그런 상황인데 매각 작업이 좀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워낙 이제 재무적 상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나오지가 않았죠. 기업들이 뭐 그동안 얘기 나왔던 뭐 SK라든지 GS, CJ, 롯데, 한화 이런 기업들이 계속 그 부인을 하고 또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기업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일관적으로 보였던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입찰에 참여한 애경그룹이죠. 오늘 이제 제주항공으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마땅한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토부라든지 채권단이라든지 뭔가 좀 빅네임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입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뭐 법적으로 많이 좀 얽혀 있습니다. 이 지금 박상구 회장이 저번에 기내식 파동 때문에 공정위에서 지금 아무래도 고발 방침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2013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가 결국 패소함으로써 한 180일 정도가 운항 정지, 죄송합니다. 45일 정도 운항 정지가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한 110억 원의 손실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암초에 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가 저조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과정 끝에 이제 오늘 드디어 세 개 업체가 이제 본 입찰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변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항공업계에 펴진 부정적 이슈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이 대부분 항공사들이 실적 부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미 그 일부 항공사들은 비상경영에 매각설도 몇 차례 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도 항공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좀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위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성수기가 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은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못 미쳐요. 실적이 작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지금 보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한 67% 감소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비용 항공사인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티웨이 전반적으로 다 부실한 그런 실적을 내고 있고 가장 지금 좀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위기설이 있는 하나 항공사가 이제 이스타 항공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지금 매각설, 재무 위기다. 그래서 이 이스타 항공의 향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가 워낙 지금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번 매각이 잘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이스타 항공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업계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에 이목이 쏠리는 건 아무래도 이 제2의 국적 항공사다
이 명성, 인지도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오랜 진통 끝에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정하기 위한 본입찰이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 인수전에 뛰어든 그 후보들 몇 면을 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본입찰에 참여한 이 세 개 업체, 세 개 그룹이 이제 애경그룹하고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이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그다음에 강성부 펀드인 KCGI인데요. 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두 개 이강구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KCGI가 소위 말하는 전략적 투자자 SI를 같이 끌고 왔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되어서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 마땅한 전략적 투자자를 못 찾은 것 같아요. 뭐 중견 기업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네.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강 구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경그룹, 스톤브리지 캐피탈. 오늘 저희가 안 것이 이제 제주항공으로 나왔습니다. 애경그룹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주항공, 이제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과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인데. 이제 면밀히 보면은 애경산업,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현금성 자산이 약 4천억 원이기 때문에 예. 이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항공이 갖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노하우, 예. 그다음에 항공운송산업을 견인차했던 또 LCC의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예. 그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잘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반면에 HDC 현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조 원 규모의 이제 현금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이란 또 든든한 지원군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금력 동원에서는 우세하지 않을까. 하지만 항공운송 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아시아나 항공을 잘 인수해서 경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예.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이 실제로 적어낼 이 가격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 본입찰에선 가격 외 요소들도 평가가 된다고 교수님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순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당연히 입찰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변수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인수할 때 가격이 지금 1조 5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뭐 2조까지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항공운송 산업의 아까도 말씀드린 특수성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외적인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어느 적격성이 있느냐, 외국인 참여가 많이 금지가 돼 있어요.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가 또 볼 것이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가능성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재무 안정성, 그다음에 가장 또 국토부가 관심 있는 게 중장기 경영 계획이죠. 기간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항공 산업의 안전성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인지. 예. 그다음에 이제 입찰에 도전했다가 인수 계획을 세우고 인수 의사를 보였다가 막판에 이제 또 뒤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를 잘 종결할 수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을 이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인수전에 시청자들의 관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방금 문자를 통해서 어디가 인수를 해야 되고 인수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유리한 쪽은 좀 어디다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흔한 M&A에서의 인수자들이 어떤 기업이 되느냐는 결국에는 자금력입니다. 예. 근데 특이하게 이제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 아주 자본력이 지금 상당히 못 미치고 있고 부채 비율이 거의 660%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단과 또 뒤에서 또 지켜보고 있는 국토부가 이 자금력을 잘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이 인수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것을 놓고, 근데 만약에 이제 대등하게 보인다, 이 두 기업이,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외부적인 변수들, 예.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런 면에서는 또 제주항공 애경 산업이 아무래도 또 항공운송 산업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자금력 동원, 그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경험도 경험이지만 이 자금력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본입찰은 오늘 마감됐습니다. 이제 금호산업과 채권단 심사가 남아 있는데 혹시 유찰될 가능성도 좀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소권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소한 그런 박상구 회장의 기내식 사업 관련 그것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또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우발적인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이제 우발 채무라고 해서 부채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인수했더니 그 계속 돌발돼서 나오는 어떤 히든 코스트가 있다면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채무가 있네, 부채가 있네 그러면은 이 인수전에서 발을 뗄 수 있는 그런 돌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전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숨은 빚이 또 새롭게 드러났을 경우 그렇죠. 뭐 인수 희망자가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좀 쉽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항공업황이 밝지만은 않고 이 유가 변동에 따른 잠재력 리스크도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까지 생각한다면 떠안아야 될 부담이 지금 상당하다는 지적을 교수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누가 인수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 승자의 저주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그 승자의 저주가 지금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기 자본이 한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고요. 부채가 거의 9조 6천억 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60%의 높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어서 인수를 했을 때 이것을 다 껴안고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HDC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금력이 있지만은 어떤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이제 얼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드러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채들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이제 아무래도 관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리스입니다. 항공사들이 예전에는 이제 기체를 그냥 사서 인수를 해서 그냥 자산으로 잡혔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자동차 구매할 때 리스 많이 하듯이 항공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회계 기준에서 이게 이제 비용으로 처리됐던 것이 그다음에 부채로 이게 기준에서 바뀌어가지고 빚으로 잡힌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나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리스 부채가 또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아까 얘기하신 그 승자의 저주의 하나의 또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 아까 얘기하신 뭐 그 항공업계의 유류비가 한 30%를 잡기 때문에 지속된 유가 상승 그다음에 환율 문제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한일 간의 최근에 무역 갈등과 또 보이콧 재팬 그런 것들을 인해서 악재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또 승자의 저주의 하나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황이 좋지 않은 이 상황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항공업계가 어떤 식으로든 좀 재편이 될 것 같은데 향후 업계 전망을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변혁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새로운 틀이 짜여질 것이다.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대한민국 항공업계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한 31.1%의 매출액 기준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고 그 만약에 이제 제주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될 때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아시아나항공, 뭐 에어서울 그다음에 에어부산 이 모든 마켓쉐어를 합치면은 한 21.3% 되고 제주항공이 한 6.9% 돼서 한 28.2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한항공 31.1의 턱밑까지 오르는 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위 자리를 확보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1위 같은 2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애경그룹이 인수하게 되면은 대한항공의 턱밑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럼 지금까지 이런 정말 규모를 가진 항공업체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기존의 대한항공의 아성을 넘보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산 컨소시엄이 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위축된 건축, 아무래도 핵심 역량이 건축 산업인데 요즘 리조트라든지 레저 쪽으로도 많이 진출했는데 예. 새로운 또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 전반적인 재개편, 그 내년도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세 개 업체가 또 LCC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틀이 좀 바뀔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